자, 한 달에 한 번씩 중국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는 월간 차이나 시간입니다. 자, 워낙 이제 중국의 경제가 다소 부진하다는 양상을 계속 띄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좀 살아나야 또 세계 공장이 살아나야 또 글로벌 경제도 좀 공급망 이슈도 해소될 텐데 이런 걱정들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과연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얼마 전에 이제 갑작스러운 금리 인하, 깜짝 금리 인하라고 좀 헤드라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인하 추세긴 했지만. 자, 어쨌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 진짜 심각한 위험인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태예요? 일단 깜짝 금리 인하란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은 금리 인하 여력 자체는 충분하다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어요. 네네. 미국과의 대외 금리 차를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나라랑 달리 인플레 부담이 사실 낮은 편이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여력은 충분하지만 현재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낮아진 이자 비용을 감당을 하면서 투자할 만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통화 정책의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될 거고 그래서 재정 정책을 많이 하반기에는 강화시킬 거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금리 인하를 택하긴 했었어요. 그 같은 날 발표됐던 실물 지표가 모두 다 예상치를 하회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일각에서는 이제 경기 침체를 중국 정부도 이제 두려워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연결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 침체를 벌써부터 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6월 달에 소비 지표가 이제 반짝 잘 나왔었는데 저는 그때도 사실은 중국의 고용 환경들이나 소득 환경이 그 2년 동안 봤을 때 뭐 조금 체력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렇기 때문에 소비는 한두 달 반짝 반등하는 지표에 일희일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소비 쪽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계속 그 소득이나 고용들 현황들 그리고 정부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소비 자체를 뭔가 진작시키는 방법보다는 계속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제 투자 쪽으로 계속 재정 정책을 사용해 나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경기를 네, 좀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소비를 가로막고 있는 게 또 부동산 위기가 또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위기라는 말을 쓰니까 너무 위협감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으면서도 그래도 굉장히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네. 또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도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중국인들의 자산 가운데 70%가 부동산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 부진할 때는 중국 경제도 뭐 이렇게 힘차게 솟아오르긴 좀 힘들 것 같은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 8월쯤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헝다 이슈가 많이 네네. 부각이 되었었잖아요. 그때 전후로부터 좀 강화가 되고 있었는데 중국 당국들의 부동산 디벨로퍼들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그 디벨로퍼들의 레버리지 상품들에 대해서 많이 규제가 있었었고 이게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 내 자금이 좀 메말랐던 게 아닌가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 방향성 자체가 뭐 틀렸다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정책 속도가 좀 빨랐다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점들이 조금 시장이 많이 과도하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나라랑 조금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동산을 계약을 하더라도 뭐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이제 완공이 되면은 이제 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그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전액 대출을 받은 다음에 일시불로 한꺼번에 선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은 디벨로퍼들이 각자 디벨로퍼끼리 이제 이재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 자금을 불린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통해 그 돈으로 지방 정부의 부동산을 사서 주택을 완공 이후에 개인들에게 인도하는 방식이 중국의 방식이에요. 네네. 이때까지는 이게 잘 돌아왔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중국 정부가 디벨로퍼들이 이재 상품들을 규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당시 이제 언급은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뭐 미국의 뭐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중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주택시장 내 자금 체질을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이야기였었고 실제로 중국 부동산 시장 내 보면은
기업들의 자기 조달 비용 대비 뭐 개인들의 선수금이나 레버리지 비중이 사실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체질 개선의 당위성은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좀 그 속도가 과도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한 달 동안 뭐 중국의 뭐 개인들이 이자 상한을 거부를 했다. 네네. 뭐 중국의 뱅킹 시스템이 망가진 것 같다 이런 뉴스들도 뭐 많이 아파트 자극적으로 네네, 많이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네네.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뭐 중국의 진짜 뭐 가게가 안 좋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상품의 규제가 오래돼 왔었고 그럼 부동산 디벨로퍼들이 일부는 디폴트 위기가 나고 이제 일부는 그 아파트를 그 개인들에게 약속한 시간 내에 네네. 완공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이 지급받아야 될 시기가 되었는데 왜 아파트가 없지라고 그쵸. 하면 이제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로는 디벨로퍼들한테 돈을 내놔 네네. 일 텐데 뭐 아시는 것처럼 디벨로퍼가 현재 자금 상황이 여력치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실 여의치 않은 상황이고 결국에 개인들 입장이 두 가지를 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완공 아파트의 불법 점거를 하든지 네네. 아니면 은행들에게 우리는 이자 상한을 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은행에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겠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부분을 다 은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벨로퍼들에게는 대출을 다시 확대시켜라 라고 네네. 지시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이자 상환을 좀 유예시켜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은행들의 실적들은 단기적으로 좋을 건 없다라고 네네.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 부동산 이슈들은 사실은 중국 정부의 정책들이 과도했기 때문에 생긴 요인들이고 그래서 실은 이를 경기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해석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그 1년 동안 중국 부동산 규제가 계속되면서 뭐 펀더멘탈의 선행 동행격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법한 게 이제 뭐 판매, 완공, 투자, 뭐 가격들 지표들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계속 좀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반영되는 시기는 그래도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한 그래서 2, 3개월의 시간은 좀 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길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이니까 네. 구조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속도가 빨랐던 거니까 이건 중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너무 위기 상황으로 네. 볼 필요는 없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반도체 이야기도 해볼 텐데 사실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좀 고조되면서 과연 이게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냐. 지금 당장은 일단 수요 부족이 그러니까 수요 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공급이 좀 더 많은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긴 한데 이 미중 간의 갈등이 반도체 글로벌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냐. 저 진짜 모르겠거든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도 참 이 부분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중 갈등이 다방면에서 펼쳐지고 있었었고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계속 나오는 것들이지만 미국은 중국을 대외적으로 반도체 산업 내에서 고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고 중국은 사실은 이를 자립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중국 반도체 산업이 아시겠지만 사실 아직까지 기술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는 건 사실이고 네. 실제로 수율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 정부가 계속 돈은 투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반도체 산업도 그 국산화, 자립화 이런 테마성으로 계속 중국의 과창판이 그 주목받는 것도 이것과 좀 연관이 있거든요.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중국 정부가 투입하는 것 대비 계속적으로 그 효과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쨌든 이제 중국에서는 경제를 좀 계속 부양시켜야 되는 상황이니까 남은 카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에 아까 소비가 조금 반짝 지표였었고 하반기의 상황들을 계속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반기 7월 말에 있었던 정치 회의들, 그러니까 뭐 중앙정치국 회의라든지 이제 국무원 상무 회의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일각에서 볼 때는 그 기존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정책 강도가 약한 거 아니야라는 실망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하반기에는 그 정책의 초점은 투자보다는 소비 진작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지금 정책 눈높이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만은 않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상반기에 2.5%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 그 흔히 연초 이야기했던 5.5%의 목표치를 채우려면은 하반기에만 오롯이 8%를 넘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반기에 무리하게 부양책을 썼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흔히 아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중국이 과도한 부양책을 썼었고 네. 이게 중국 같은 글로벌리하게 본다면은 당연히 수혜가 있었지만 중국은 그로 인해서 과잉 생산과 과잉 재고, 그랬죠. 과잉 투자 이런 이슈들로 GDP도 1년 반짝하고 레벨이 빠르게 다운되는 효과가 있었었고 중국 유동성 내에서도 부채가 늘어나고 특히 장부의 부채들인 그림자 금융이 늘어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시진핑 정부가 계속 많은 시간을 쏟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1년짜리 경제 지표에 집착을 해서 하반기에 무리하게 부양책을 썼다면은 저는 오히려 2010년도 10년대 초반과 같은 모습이 네네.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에게 장기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그 뭐 자금 유동성의 체질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위험 요인들이 남아는 네.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소프트 랜딩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또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중국의 가장 최대 화두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리서치팀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